이변입니다. 예, 박근입니다. 네, 리변입니다. 예, 이런 변이 있나? 지금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이런 변이 간추린 금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 3일 백승원 전 민변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민변 회원 7인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유로 징계를 신청하고 회원 5인에 대해서 형사기소를 하는 등 민변의 공익적 변호 활동에 제동을 걸려는 검찰의 시도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입니다. 청와대 비선실세 문건 유출의 당사자로 청와대가 지목한 박관천 경장이 어제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에 불려가 12시간가량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의 고소로 시작된 이번 수사가 의혹의 본질을 벗어나 문건 유출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윤회 씨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 관계 당사자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유진용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집무실로 불러 문화부 소속 국장과 과장을 콕 찍어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인사조치를 강제했다는 한겨레 신문의 어제 보도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유진용 전 장관은 오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겨레의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이런 변이 간추린 금주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다들 청아한 목소리가 구동이 안 되시네요. 이 뉴스를 하는데 너무 우리가 간만에 했잖아요. 몇 회를 거르고 해놓으니까 이게 워딩이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이실직고를 하면은 이게 몇 번 실수를 해가지고 다시 녹음한 건데 또 씹었어요. 근데 그대로 가기로 하고 가는데 더 웃긴 건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이 마지막 뉴스를 전하시는데 박주인 변호사님들은 우와 진짜?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옆에 마이크 켜져 있는데 방송 다 까먹었어. 근데 이게 자꾸 씹을 수밖에 없는 게 각자 그 꼭지로 주어진 거 문장이 4줄 정도씩 돼요. 아, 이 지금 효진 PD님을 비난하시는. 아니 이게 법률 문장이 이렇게 길거든요 보통. 이런 여기서 읽다가 와 이거 진짜
숨 쉴 구멍은 줘야지 그죠? 아 진짜 워딩의 문제다. 예. 문장 구성의 문제다. 그리고 제가 진짜 이렇게 놀란 거는 요즘 조선일보가 굉장히 세게 쓰더라고요. 예. 네, 상상 이상으로. 아니 우리 보통 이거 미리 대본 받아보고 그 전날 이렇게 검토해서 의견도 주고 이렇게 마련된 거잖아요. 근데 왜 새삼 들은 것처럼 뭐가요? 진짜 옆에 이광철 변호사님 뉴스 워딩 할 때 그때서야 이 뉴스를 알게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 아니 이거 귀여우셔. 오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잖아요. 오늘 알아야지. 이거 어제 알지? 아니 근데 전문 방송인께서 오늘 유독히 그러게요. 평소에 저희를 무지하게 씹으시더니 예, 그러게요. 전문 아, 방송인께서 제가 왜 이러나 모르겠네. 네. 저희 첫 번째 뉴스 간추려 말씀드렸는데요. 민변에서 특위 꾸린 거 여러 번 봤는데요. 막 이러신 분 계실 것 같아요. 네. 좀 평이한데 뭘 뉴스라고 하시나요? 이럴 것 같아요. 민변 늘 뭐 검찰 얘기는 발끈하시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달라요. 네. 예, 이제 민변이 제가 실은 특위 소속에서 또 활동을 그렇죠. 시작한 네. 또 이 두 분이 너무 바쁘셔서 근간에 일 없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나마- 저도 그 특위에 들어가. 물론이죠. 예. 우리 대변인 들어가 있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알고 있죠. 제가 사진도 카톡에 올려드리고. 맞습니다. 계신데 특별히 이제 시간이 남아서 이제 간사 역할을 그쵸, 좀 아니, 하고 있다 그게 이거지. 아니고 이제 예. 능력이 중요도-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중요도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들이 칭찬 유도하셔야 돼요. 저 그렇게 고단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발족을 했는데 사실 뭐 민변이라고 해서 진보적 법률가 단체라고는 하지만 변호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보수적인 데가 있어요. 우리가 민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숙고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모든 행동을 할 때마다.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반응을 해도 반박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늘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적절하고 또 우리 선배님들의 활동에 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다 보니까 행동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다, 국정원에 의한 이런 이제 대선 부정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나설 수 있지만 우리와 관련된 문제, 이게 혹시 우리를 보호해달라라고 우리가 또 이런 특위를 꾸리는 건 아닐까 하는 또 겸손함과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춰진 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서야 하는 이유는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회원들의 안위를 위해서 나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간 지켜왔던 어떤 가치에 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검찰의 이런 방식의 공안 통치에 대해서 그나마 법률적 조력을 통해서 법률을 무기로 한 대응을 조력할 수 있는 건 우리 변호사들인데 특히 또 주활동을 하는 우리 민변 변호사들인데 그 전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이번에만큼은 대응을 해야 된다 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해서 만들어졌고요. 사실 민변의 여러 이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먼저 염려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유신 시대 이후부터 여러 공안 정국들을 목격해 오신 분들이 이 상황 심상치 않다. 민변이 이렇게 대응할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을 주시면서 또 이제 지혜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특위를 꾸리게 됐어요. 예. 우리 이제 그간에 뭐 특별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이제 3번이 있게 됐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민변이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건 실질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예전에 폐지 때 꾸리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근데 특별위원회를 꾸리면 보통 단순하게 뭐 변론을 한다든지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네네. 시민들과 함께하는 뭐 행동 계획이나 이런 것도 마련돼 있나요? 다양한 계획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활동을 하는 뭐 내부 구성 팀을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활동을 해서 만들어졌구나 하고 느끼실 텐데요. 이제 언론 대응팀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일은 뭐 비단 뭐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소위 찌라시 같은 언론들이 검찰하고 콩짝이 맞아가지고 검찰이 넘겨주면 일면 기사로 날리던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가감하게 왜곡 보도를 지금 일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언론에 대한 모니터링과 언론에 대한 대응, 예, 그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김진태 고소했거든요. 아니, 고소가 아니죠. 저희는 형사 고소를 명예훼손을 이유로는 하지 않으니까 네. 김진태한테 소장을 날렸어요.
소장 날렸어요. 소장. 날렸는데. 우리 또 검찰을 또 못 믿어요. 지금 검찰하고 전선을 김진태는 좀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검찰을 못 믿어서 저희가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검찰이 민변에 대해서 이제 김진태가 그 국회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죠. 민변 망해야 민주주의가 뭐 한다고 민변이 했나요? 없어져야. 민주사회가 예. 된다. 그러더니 아유. 그 워딩을 이제 대동소이하게 트위터로 날립니다. 김진태 의원 YTN 라디오 인터뷰.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하셨더군요.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 사회가 정말 민주사회가 된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뜻입니까? 민변이 뭐의 약자냐 했더니 네. 뭐 맨날 민변해서 뭐 그렇게만 알았는데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약자예요. 아 그렇죠. 예. 민주사회를 지향 이제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너무 과잉이다. 거의 뭐 이렇게까지 봅니다. 민주화가 너무나 과잉이다.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 예. 근데 이 민변이 제대로 좀 순기능을 할 때는 옛날 그 권위주의 이런 정부 체제 이럴 때는 그때 뭐 좀 아주 상당히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점도 많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 정부도 다 이제 다 정당성, 정통성을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옛날에 하던 걸 식으로 계속 우리는 민주사회를 지향해야 된다. 이런 현 정부 뭐 이런 거는 다 악이다. 예. 적이다. 국민의 적이다. 이런 식의 규정을 해서 그 옛날에 그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그 좀 이제 용도 폐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분들이 좀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동안의 그런 공에도 기여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이런 과잉 민주 시대에는 오히려 우리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민변이 과거에 했던 활동에 특히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활동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지만 지금 시대가 변했다. 그렇죠. 그래서 민변이 없어져야 된다. 용도 폐기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아니 민변도 사실은 망하고 싶잖아요. 그쵸. 민변이 필요 없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김진태가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죠. 그분이 틀린 말씀을 하신 건 아니다. 민변이 없어져야 민주사회가 되는 게 맞는데 그분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닌 보니까 거죠. 예. 그 아마 뭐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 전해철 의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나왔던 것 같은데 간첩 옹호하는 민변을 또 옹호하는 그런 의원이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트위터에 올린 거예요. 그건 아마 면책특권에서는 예, 보호받을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전해철 의원도 하셨나요? 예? 전해철 의원도 아니요. 개인은 하지 않고요. 지금 민변. 뭐 개인적으로 전해철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제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5대5. 예, 이 방송 들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5대5? 예. 전 의원님 저는 6대4로 하겠습니다. 아유, 7대3. 곧 공짜가 되겠는데요. 예, 그렇게 또 하고 시민사회단체 연대 활동은 뭐 응당 당연한 거겠지만 이번에는 좀 더 이제 기획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그러니까 국외로도 시선을 돌렸어요. 그래서 유엔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도 알아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외의 변호사들, 그러니까 이렇게 민변처럼 이제 시민의 자유, 인권을 위해서 애쓰시는 변호사님들 참 많고 그런 변호사님들 간의 교류가 있거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일반 법률가 단체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활동도 같이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 민변 변호사 징계 안 당하게 도와주세요. 또는 뭐 형사처벌 안 당하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너질지도 모르는 시민 자유는 이런 겁니다. 공안, 통치, 수사 방식이 이때까지 이랬습니다.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홍보를 그러니까 제대로 할 생각입니다. 저는 검찰이 작정을 했구나. 우리 민변을 띄워주려고. 그렇죠. 지난주에 진짜. 우리 장경호 변호사님 나오셨잖아요. 그분 우리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그렇게 훌륭한 분인지 몰랐는데 우리가 검찰을 통해서 요즘 장 변호사님 목에 힘이 약간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검찰을 등에 업고 그러니까 검찰의 후광을 공짜를 등에 업고. 예. 기세 등등. 그러시니까요. 약간 이렇게 요즘 전화 통화도 좀 잘 안 되시고. 그럼 우리 민변도 검찰을 등에 업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
이제 저도 그 지금 그 특별위원회 이제 사회연대팀에서 예. 활동하고 그러는데 아니 이건 전 훈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훈장이다. 시대 불의에 맞서서 양심의 어떤 명령대로 하는 네. 그런 시대 훈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나 우리 5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실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징계를 청구한 게 사실 3개 그룹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대한문 앞에서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 현행범 체포했다고 그러는데 현행범 체포는 최성령 여러분 다 최성령, 아시는 예, 그 최성령. 최씨.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장경욱 변호사님 그 보위부 뭐 직파 간첩이라는 여간첩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네. 강요했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저도 그때 현장에 같이 장경욱 변호사님하고 변론을 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또 이제 김인숙 변호사님께서 세월호 예. 그 과정에서 체포되신 분께 진술 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수사방해다 이렇게 네. 지금 3가지 그룹이 있는 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변호사의 어떤 윤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벗어난 것이 없고요. 오히려 마땅히 변호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헌법의 사실 헌법의 명령이죠. 예. 헌법에서 정한 변호인이라면 모름지기 일해야 한다라는 것에 정말 뭐 충실했던 그렇게 보면 사실 역으로 봤을 때 그러한 변호사님들의 변론 활동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했다고 하는 것은 네. 검찰이 얼마만큼 진짜 개판인가. 검찰은 저는 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진술거부권에 대해서 굉장히 검찰이 지금까지 굉장히 민감하게. 왜냐면 거의 지금까지 진술 증거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수사가. 예, 과학 입만 수사가 보고 안 있었죠. 되고 예. 어떻게든 그 진술을 받아내서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뭐 진술 증거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게 가장 큰 장애물로 보이겠죠. 그 사실 본인이 뭐 합리적으로 이제 대화를 하고 대화의 기술을 통해서 진술을 유도하는 거면 뭐 훌륭하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사실상 모순된 점을 딱 그쵸. 지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을 말하게 만드는. 예. 그런데 사실상 공안 수사의 방식을 보면은 신문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가 위법 수사라고 볼 수 있는 영역까지 많이 가거든요. 윽박지를 위화감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불이익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교시를 해서 아 내가 이렇게 진술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또는 이제 다른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거는 위법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그 집회나 시위에서 잡혀가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묵비권 행사했는데 경찰분들이 이거 묵비권 행사하면 좀 불리할 것처럼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요. 알잖아요.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사실도 고지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반대로 묵비권을 행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불이익을 있다. 받을 것 같은 분위기와 또 그런 멘트를 계속 날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법한 일인데 이게 마치 뭐 당연한 수사 기법처럼 통용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이제 수사입회를 할 때 이제 뭐 이렇게 다 수사입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어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인가요? 네. 그러면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럼 제가 이제 개입을 해요. 예. 진술거부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 예. 행사를 하는데 이유를 설명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런 질문 자체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공포감과 심리적인 위축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질문 자체는 잘못된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 막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수사방해한다고. 맞아요. 왜 끼어드냐고. 뿐만 아니라 그 수사를 계속하면서도 질문을 그냥 혼자 던지잖아요. 던지면서 이제 대답을 계속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을 살근살근 끌고서 말을 하게끔 만들어요. 왜요?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걸리는 거 있으니까 말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거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갔어요? 안 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역시도 진술 거부권에 대한 또 다른 좀 압박이라고 봐요. 그런 방식의 수사가 횡행하죠. 그게 뭐 어젠가 뉴스에 그 나왔더라고요. 그 인권위원회가 맞아요. 그 예. 경찰청에 대해서 범죄 수사 규칙. 예, 그거를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좀 실효적으로 보장하도록 그 규칙을 개정해라. 네. 한 1년 넘게 정말 방송 용어로서 적합하지 않지만 쌩까고 있다가 어제서야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싫다.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일 그렇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김진태 아까 이제 김진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공부한 헌법을 같이 공부해서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이 경찰도 늘 승진하려면 형사사법법 공부하고 그렇잖아요. 그러게요.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공부했던 그 헌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 저는 스스로
자랑스러워요. 김진태 같이 그 의원님 같이 나름 훌륭한 법조 경력을 자랑하시는 분도 정말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깜냥이. 왜냐하면 그 유성 씨 사건 그렇게 돼서 법조인 춘추로서 정말 붕괴에도 뭐 할 판에 그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방식으로 나는 이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고 저는 비교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읽었던 책들 보면은 이제 보수적인 법조인들 중에 많은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대목이 좀 나오더라고요. 헌법을 헌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국가보안법을 헌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보안법이 가장 상위법, 가장 근본규범이라고 생각하고 헌법은 사실 약간 장식적으로 보시는 거죠. 장식적. 네, 그래서 그런 사고 체계를 좀 많이 갖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대목을 제가 좀 읽어본 부분인데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 그러니까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간첩 수사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유우성 씨 같은 사건.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정말 편하게 하시잖아요. 간첩인데 간첩이 맞아.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간첩 맞는데 그러게요. 그런 실수 가지고 그걸 물고 늘어지면 그건 간첩을 옹호하는 거야. 그렇게 되죠. 이런 식의 아주 편안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런 법조인 분들의 보편적인 사고는 37조 2항을 헌법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죠? 뭐 기본권 제한에 대한 네. 기본권 제한하려면은 아무리 법률이라도 막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37조에 나와 있는 국가안전보장 네. 예. 지금 뭐 북한하고 이렇게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데 무슨 인권이고 기본권이냐. 북한에 맞서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려면 당연히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인권을 얘기하는 것은 북한을 옹호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사고가 머릿속에 확 박혀 계세요. 그러니까요.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변처럼 자꾸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야 그래도 뭐 변호사가 하는 일인데 야 우리가 뭐 이런 이제 좀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확 쳐야겠다. 민변 도저히 이제 더는 못 봐주겠다라고 하는 우리 공안검찰의 그런 그동안 쌓여왔던 누적돼 왔던 민변에 대한 불만과 피해 의식이 저는 컴플렉스라고 봐요. 민변에 대해서 공안검찰이 그동안 가져왔던 그런 것들이 이번에 확 폭발을 했는데 한번 우리가 그 정말 수호지심 그 얘기 하잖아요. 수호지심. 뭐시도 뭐지? 우시도 욕 나오시잖아요. 지금. 수호지. 아니 그러니까 수고가 아니에요. 수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수호지심. 저는 뭐 수호지에 관련된 어떤 뭐 그런 건가? 제가 빨리 말씀하시죠. 이렇게까지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네. 매겼구나 죄송합니다.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면 네. 그게 부끄러움을 모르면 그게 사람이냐는 거죠. 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호지심, 뭐 사양지심, 시비지심. 들어본 것도 같아. 일단 들어본 걸로 사단, 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맹자의 사단. 예. 그 사단 칠정할 때 사단.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또 하나 뭐죠? 국민윤리 때 배웠던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래서요. 아니, 검찰이 정말 하는 짓을 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고, 좀 단순히 제가 보기에는 뭐 이번 검찰의 그런 것을 민변에 대해서 단순히 못마땅하다 정도를 좀 넘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한변협과 민변이 전에 없이 이제 잘 협조가 되는 것에 대한 찬물을 좀 끼얹고 그 다음에 이제 민변이 하는 어떤 그런 활동을 폄훼하는 동시에 자신의 수사권 강화를 위한 어떤 그렇죠. 계기로 좀 삼으려고 한다는 것도. 그런 반동적 시도가 지금 더 염려가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민변이라는 조직을 색깔 그러니까 무능하고 쟤네는 법을 어기고 막 이상한 애들이라는 색깔이 성공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민변이 최대 인재 육성 풀이에요. 예. 그렇죠. 민변 출신 분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인재 공급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물을 저장해 둔 탱크 자체가 이제 오염이 되는 거로 볼 수 예. 있겠죠. 예. 여러 가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껴진다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민변 변호사가 묵비권을 권유를 했다가 진술 거부권을 권유를 했다가 이렇게 징계 대상자가 되고 또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의뢰인분들이 진술 거부권 하니까 이렇게 약간 주저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예. 이미 현장에서는 효과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궁극적으로 지금 위축되는 것은 민변의 위상이 문제가 아니라 민변의 위상이야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기껏게 훈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의 현장의 권리가 이제 위축되고 침해되는 방향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을 볼 때 이제 흐름과 단면을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단면을 잘라서 보면 이제 이런 묵비권의 뭐 행사의 위축, 또 헌법의 위축, 또 변론권의 위축, 시민의 자유의 위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흐름을 통해서 보면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제 지금 7년 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시민의 자유가 위축되고 국가주의 세력들이 득세를 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북한의 네네. 위협을 이유로 해서 그러한 것들이 쭉 진행돼 왔던 흐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흐름의 이면에는 또 저는 정윤회 같은 또 이명박의 사자방, 뭐 4대강 자원외교 그다음에 방이 뭐죠? 갑자기 그렇게 사자방 사자방의 방이 뭐죠? 갑자기 방이 편집해달라 그럴까요? 찾아보죠 뭐. 4대강 자원외교 방사능인가? 원자력인가? 원자력인가? 방위 산업 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의 어떤 권력의 사유화 또 그러면서 그 이면에서 자기네끼리 어떤 비선을 구축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자기네끼리 쿵짝쿵짝 이렇게 비리 저지르고 국민의 세금을 허튼 데다 쓰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계속 강화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의 자유는 자유대로 제약되고 위축되고 또 그런 한편에 공적인 것이어야 될 국민의 것인 권력들을 가져다가 지네끼리 콩짝콩짝해서 사유화하고 흥청망청 돈 쓰고 이런 흐름들이 갔고 그리고 지금 뭐 정윤회 사건이 있다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사건들을 보면 그러한 것들이 더 계속 더 심화돼 가는 정말 국가가 국가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특정한 어느 세력들의 것으로 이렇게 정말 무슨 공도 아닌데 지네끼리 차고 놀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는 민변의 이런 징계 청구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지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민주공화국의 근간의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 민변은 꼭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저희 뭐 사실 변호사들이야 저희가 다 변호사지만 뭐 이번 일로 구속된 것도 아니고 또 저희 뭐 또 다 변호사님들 다 모이셔갖고 다 징계 이제 경위서도 쓰고 또 지금 또 다 절차를 밟고 네. 있지만 이 징계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사실 뭐 대한변협이 이 징계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일 네. 테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변론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징계를 대한변협이 한다고 하는 자기 존재를 저는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그 징계 당하신 7분의 변호사님들이 이 징계 절차에 있어서 이거 절차에 회부됐다고 해서 뭔가 번거롭고 뭔가 힘들고 수사를 받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닐 테니까 사실은 저는 훈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변호사들 개인에게 뭔가 불이익이라든지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문제는 민변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서도 사실 이제 이번에 징계 청구하고 이걸 또 그냥 시시하게만 볼 수 없는 국면이기도 한 게 대한변협에서는 징계 대상이다라고 판단할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의를 신청을 해서 소위 재심격은 법무부로 갑니다. 가죠. 예, 검찰 동네로 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변협이 징계를 안 하면 검찰이 그거를 그렇죠. 그 이의를 제기해서 법무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절차가 그렇게 돼 있나요? 예, 네. 예. 거기서 이제 도마 위에 또 올려서 그러면 이제 법무부가 징계를 예. 하면 행정소송 예, 소송을 해야죠. 이게 지리멸렬한 싸움이 예정돼 있긴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도마 위에서 또 얼마나 또 두드려 대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전선들이 앞으로 예정돼 있는 상황이죠. 또 과연 이뿐일까 하는 생각도 또 들어요. 네. 과연 이뿐일까? 물론 예. 그런 우려와 걱정은 있죠. 저는 검찰의 다음 수순은 장경 변호사님에 대한 기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예. 장경 변호사님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 진행 중이고 중이죠. 그 베를린에 가서 무슨 학술 대회인가요? 학술대. 포츠담 예. 가가지고 그게 국제 민주 법률가 대회인가요? 뭐 모르겠어요. 그건 거기 갔는데 아닌가요? 예상치 못하게 북한 네. 쪽 학자를 만난 거 아니에요? 예, 북한 쪽 인사를 만나서 네. 얘기를 주고받고 했는데 그걸 갖고 이제 국내 보수 단체 저는 거기서 말하는 보수가 무슨 보수인지 모르겠어요. 월급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전 보수 과연 그 같은 고발을 했죠. 예. 국가보안법. 사실 저도 몇 해 전에 콜랍이라는 변호사들, 그러니까 이런 민변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의 국제 모임인데, 콜랍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변호사들의 모임인데, 그게 전국, 전 세계적으로 또 모임이 있고 지역 모임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그 모임에 갔었는데, 이번에 북한이 오나 안 오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회원이에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모임에 북한이 왔었더라면 난 우리 동포가 너무 반가웠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만났더라면 또 고발 당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명함도 교환했을 테고 명함 주지 마세요. 국가보안법 걸려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전 되게 반가울 것 같고 우리 사람이니까 손 한 번 더 맞잡고 싶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소가 그러니까 참 사실 어떻게 이번 아시안 진행될지 게임 모르겠네요. 때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북한 선수단에 대해서 뭐 환호를 한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냐 막 이런 또 예. 인공기를 달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못 달겠죠. 못 달겠죠 결과적으로. 경기장 안에서만 달고. 그래서 뭐 그때 스포츠 뉴스에 잠깐 짬을 해서 꼭지로 다루는 것까지 제가 봤어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학습 받아야 되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제 사회야. 딱 받아가지고 이제 스포츠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말 답답한 부분이 있죠. 예. 혹은 저는 뭐 그 생각도 들어요. 혹시 이제 제가 통장에 또 실수나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우리 이런 변이 또 주목할 만한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제 통장을 들여다보고 혹시나 수인 관계에 있어서 단 10원이라도 누락된 세금 신고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여튼 뭐 민변에 대한 약간 치졸한 방식의 흠집내기가 또 예정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참 긴장감이 높아지니까 되게 뭐 그냥 야 긴장하면서 사는구나 이걸 좋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정권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정권에 맞서는 사람들은 과거처럼 투사처럼 살아야죠. 물만 먹고 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슬. 예. 본인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저는 사실 이제 한승원 변호사님을 뵈면서 그러니까 인혁당 사건 이제 저 그때. 진짜 국제적으로 치욕스러운 사건 아닙니까? 변호를 하시다가 그분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바로 그날 본인도 그 감방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소식은 못 듣고 왠지 그날따라 이상했다고. 이상했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자신이 변호했던 그 사람들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같은 동지였는데 그렇게 사라져 버린 거죠. 그 기억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정말 저 상황이면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의연하게 지금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런 법조인이 돼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시 우리가 한승원 변호사님과 같은 그런 각오를 하게 만드는 시대가 되어가지 않을까? 그때 나는 온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그 강진옥 변호사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 민청학년 사건 변론하다가 네. 변론하다가 내가 변호인으로서 지금 변호인석에 서 있지만 나도 저 자리에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셨다가 법정에서 구속돼가지고 저 자리 기어이 그 자리에 쓰고 그 자리에 기어이. 정말. 근데 그랬던 한승원 변호사님께서 민변 20주년이 아마 그 촛불이 타올랐던 2008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여러 선배 변호사님과 이제 갓난쟁이 후배 변호사들이 다 한 자리 모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후배들한테 당부 말씀 또는 격려 말씀처럼 하신 말씀이 민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셨어요. 그냥 고생을 사서 하는 변호사들. 사서 고생하는 변호사들이다. 여러분 우리 사서 고생합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와 하셨어요. 정말 뭉클했거든요. 되게 무거운 말이고 아직까지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일이 민변에게는 혼자인 건 분명한데 네. 자꾸 우리가 고립되어 가는 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검찰이라든지 정권은 편을 갈라서 이렇게 우리를 소수화 고립화시켜요. 우리가 옳고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은 분명한데 네. 문제는 지금 이것들을 바라보는 국면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자꾸 고립되어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의 일들이 지켜보시는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야 저것은 명백히 불이야 라고 하는 그런 성원들을 과연 우리가 얻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뭘 잘못해서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보면 법조에서 민변은 소수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이념적으로 니네는 종북이야라는 딱지를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고 그게 법조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언론도 그렇고 네. 시민단체들 보면 저도 이제 민변에서 뭐 박주민 변호사님도 대업하시고 이렇게 시민단체들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분명하고 네. 그리고 보면 그분들이 자꾸 고립돼요. 네. 민주노총, 전교조 다 그렇죠. 다 그렇죠. 언론들 마찬가지죠. 언론 뭐 야당 지리멸렬한 건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저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가 집권을 해야 풀리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결국은 남북의 평화와 공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뭐 서민과 또 중산층을 위한 또 그런 세상을 만들자면 또 우리가 집권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런 정권 뭐 조중동을 필두로 해가지고 정권의 이런 소수와 고립화 전략이 저는 보면 굉장히 치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우리가 말리고 그리고 계속 구석으로 몰리는 거예요. 우리가 네. 보면 이걸 어떻게든 저는 뚫어야겠는데 네. 보면 이쪽 진영에 그걸 멀리 보고 네.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저는 안 보이는 게 저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좀 뚫어서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경향들 속에서 사실은 이제 참여정부 때 그나마 좀 괜찮은 판사들이 있었던 법원마저도 이제 저는 아예 넘어간 것 같거든요. 네. 검찰이 원래부터 굉장히 뭐 기회주의 양아치 세력이었으니까 믿을 바 없고 법원이 그나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좀 버팀목 역할들을 좀 해줬잖아요. 뭐 피디수천 무죄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법원도 정말 많이 뭐 아쉽고 많이 부족했지만 근데 법원 지금 하는 거 보면 뭐 우리 지난번에도 다루었지만 쌍용차 정예고 네.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법원도 뭐 노골적으로 정권 편을 든단 말이에요. 저 권영 변호사님 그 제가 지금도 페이스북에 잊혀지지 않는데 진짜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이기고 올라가도 지고 씨발 지고 올라가면 더 지고 그러니까 그런 비분관계하면서 이제는 사법정에 대한 어떤 믿음도 다 이제 버리겠다. 네. 권영 변호사님이 페이스북에서 정말 그렇게 비통하게 선언하셨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이런 고립화 소수화 전략들을 뚫고 어떻게 하면 집권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방책을 내오는 사람들이 이 진영에는 안 보이고 이 진영에 보면 얼마 안 되는 진짜 별 가짜는 기득권 하나 가지고 아웅다웅 싸운단 말이에요. 다 보면 특히 야당 보면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그 뭔가의 기운을 불러 일으켜서 좀 야당을 좀 혁신하고 또 시민사회가 혁신되고 그래서 2017년에 집권의 전망들을 바라볼 수 있는 좀 그런 데 대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게요. 그 투기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우리 투기에서 활동하신 이광철 변호사님은 투기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본인의 역할을 이렇게 뭐 그냥 하실 생각이 있어요? 사회연대팀에서 그냥 소소한 그 큰 그림으로 이제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아니, 무슨 연대 활동을 하찮은 우리 이재정 변호사님은 이제 큰 게 역할을 하시고 저는 이제 그냥 지나가는 행인 원. 그러니까 이재정 변호사님은 주연.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지나가는 행인 원. 아이고. 그래서 저는 사회연대 팀에서 지금 이제 그 시민사회하고 네. 그다음에 같은 법조 변호사들과 또 또 교수님들 법학 교수님들 해서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했어요. 시민사회 분들하고 소통하고 또 변호사들하고 소통하고 네. 법학자들하고 소통해서 뭐 그래가지고
몇 개 이제 학회 교수님들께 연락을 예. 드리고 도움 지원을 요청드렸죠. 그래서 뭐 한인석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한인석 교수님께서는 그 변호사 징계 절차에 특별 변호인 이런 제도가 있다. 우리도 이제 변호사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변호인은 뭐 변호사가 이제 가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그런 것들인데 이제 특별 변호인은 보다 좀 큰 예. 이제 이론적인 혹은 더 큰 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특별 변호인의 역할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학회에서 사실 이번에 변호사 징계와 관련된 것들은 다 굵직굵직한 헌법적 쟁점들이잖아요. 형사소송법적 쟁점들이 다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토론회라든지 또 학회 차원의 의견 표명을 좀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원으로 해가지고 저기 가서 큰 역할을 하신다고 저기 가서 이렇게 만나고 아니 여기 계신 박주민 변호사님과 이제 이광철 변호사님이 그 민변의 집행부에 계실 때 이제 대외 협력 팀을 맡으셨던 분들인데 두 분 다 지금 현재도 이제 이건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 맡고 계신 거죠. 이름만 예. 못해요. 근데 이제 대외 협력이란 게 뭐냐면 그냥 뭐 민변 홍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시민 사회 요구들 이런 것들을 또 민변이 떠안기도 하고 또 민변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오히려 이제 민변의 책임감 있는 일을 찾아오시는 역할도 많이들 하시고 또 민변이 하는 일들을 대외적으로 설명하시고 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정말 품도 많이 들고 대단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역량 꽉 찬 두 분이 이제 그 역할을 해오셨고 이번 특위에서도 아마 그런 역할을 그래서 주문했던 것 같아요. 주로 우리를 쥐잡듯이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하시니까 가끔씩 어루만져주고 아예 코너로는 몰지 말아야죠. 예, 뭐 잘 돼야 되는데 재판도 사실 걸려 있는 제목 자체가 또 벌금형이 없죠. 권영국 변호사님 사건 같은 경우 그래서 걱정이 참 많아요. 사실 저도 이제 뭐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 일단 당시에 이명박 정권 당시에 2008년도에 재판을 받았은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억울하고 찢은 게 아니라니까 그 억울하고 뭐 저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같이 해주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절차를 밟고 하는 것들은 혼자 감당해내야 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나는 대의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대의에 부합한 행동이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절차 안에서는 정말 피고인의 신분이라는 게 우리 형사 절차 안에서는 굉장히 주눅들게 마련인 절차로 진행이 되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전 사실 정서적으로도. 많은 우리 시민들이 또 그런 경험들을 또 최근에 갖고 계시잖아요. 네. 촛불 시민들 지금 다 유죄 판결 받으시고 나오고 있죠. 광장에서 함께하고 했던 기억들은 정말 아득한데 법정에서 견뎌야 하는 개인의 고독한 시간은 너무 길었거든요. 6년이 그분들이 지나서 사건이 제기돼서 막 유죄가 막 쏟아지고 있죠. 지금. 유죄가 쏟아지고 있어요. 전과자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문제는 2008년의 문제 같고 2008년 촛불하면 되게 아득한 먼 옛날 같아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못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그렇게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그 유죄 판결 우리 전과자분들 다 모시고 또 그 전과자를 지지하는 분들 다 모시고 우리 얘기도 나누고 노래도 그다음에 희망도 노래도 불러보고 희망도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알리진 못했지만 민변과 국민TV가 공동 주최를 해서 그리고 여러 또 시민단체 여러분 그 당시에 광우병 대책위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여러 인권단체들이 함께 주관을 해서 12월 17일입니다. 여러분들 12월 17일 평일 저녁이지만 좀 비워두시고요. 카톨릭 청년회관 합정동 인근입니다. 홍대 근처에 있는데요. 아주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짤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거든요. 형사 판결문 들고 오세요. 나 죄인입니다. 예, 그렇게 한번 다시 그때 그 광장에서 뵀던 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받았던 판결문이 나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가시자고요. 예,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한 안내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광철 변호사님 이제 꼼꼼하게 지금 메모 중이십니다. 12월 17일. 예. 문자가 와가지고.
아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죠. 예, 그 박주민 변호사님도 2008년 촛불 때 같이 거리에 계셨잖아요. 기억하시죠? 그것도 그렇고 야간 집회와 야간 시위 위원을 다 받았죠. 그래서 예. 나름 그 주역이다. 성과가 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네. 하고 싶었는데 요즘 유죄 나오는 거 보면 참 허탈해요. 그래요. 저희 12시 전과 그러니까. 후를 기계적으로 나눠가지고 12시 5분도 유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답답하죠. 예. 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사실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할 새도 없이 지금 민변을 이렇게 치고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적인 우리 역할을 묵묵히 해야겠죠. 요즘에 보면 이슈가 또 참 많아요, 그죠? 정신 없죠, 정신 없죠. 답답한 그거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이런 집회를 규제하거나 이런 것들의 가장 한가운데 이제 헌법상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우리 헌법에 도입된 게 역설적이게도 유신헌법 때였더라고요. 그렇죠. 그지 그 과정을 보면 더 허탈한 것이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라고 하는 독일 기본법에서 서독에 네. 그 개념을 따온 건데 서독 기본법에 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게 됐던 연원은 사실 다 아시겠지만 나치 때문이었잖아요. 네. 나치로 인해서 독일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 전쟁의 화마를 다 뒤집어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나치 같은 전체주의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다짐을 서독의 기본법에다가 담아놓은 건데 우리는 그걸 가져다가 오히려 전체주의 국가를 만드는 이론의 핵심 틀로 삼아버렸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그리고 사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질서주의적이고 규제주의적인 사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가져다가 껍데기만 가져다가 쓰고 내린 결정이 12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2시 5분도 그럼 집회다 이런 식의 논리인데 전 정말 우리 법조인들한테 묻고 싶어요. 정말 헌법 좀 다시 한번 공부해라. 헌법. 예, 맞습니다. 그 자유민주적 기본 헌법이 어려우면 정의란 무엇인가 되게 쉽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거 좀 읽었으면 그거라도 좋겠어요. 네. 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바로 그 이름으로 또 이제 통합진보당을 헌법재판소에서 단죄하고 있죠. 예, 저희 2부에서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할까요? 네. 예. 2013년 국민라디오 광고 히트 상품 철원 5대쌀이 2014년 다시 돌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1조 시간이 길어 기름이 차르르 구수하고 찰진 햅쌀 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10kg은 3만 원, 20kg은 6만 원입니다. 드시고 맛없으면 100% 환불해 드리는 거 다들 아시죠? 주문 전화번호는 010-9523-5400번, 010-9523-5400번입니다.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국민 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호사사 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오로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호사사 941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호사사 9411 국민 대리운전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변이 있나 2부 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3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예,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영하 9도의 날씨를 뚫고 3명이 모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녹음 춥더라고요.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그 박주민 변호사님 연세가 또 있으시다 보니까 거의 에스키모 네? 에스키모 복장으로 나타나셨더라고요. 아, 네. 추위가 그렇게 아니, 두려우신가 아니, 봐요. 혹시 두 분 차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미니스커트 입고 왔어요. 네, 저는 차 갖고 왔습니다. 예. 전 젊잖아요. 애를 낳아도 추워.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닌다는. 네, 저희 아까 1부 마지막에서 했던 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로 통합진보당을 단죄하고 있던 그 헌법재판소의 무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죠. 지금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해요. 뭐 종편에서 또 그다음에 보수 언론에서는 뭐 연내 선고를 압박하는 듯한 기사, 연내 선고 가능성에 대해서 뭐 전원을 전하는 듯한 기사 형식을 취하면서도 계속 압박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광철 변호사님? 뭐 마지막 날에 대한 뭐 훌륭한 명변론도 하셨는데 마지막 날 소회 법정 스케치 간략히 해주시고 또 연내 선거에 대한 시중에 이렇게 떠돌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도 한 코멘트 해주시죠. 전혀 정말 그때 명변론은 이재정 변호사님. 저기 진짜 명별로는 사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재화 변호사님으로 이제 인터넷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아니 근데 냉정할 건 냉정하고. 늘 이제 평가라는 것은 네. 예, 또 시중의 평가가 있고 또 우리끼리 평가가 예, 있고. 저는 그럼 이광철 아예 변호사님이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정 변호사님 그 말씀 특히 이제 아이 임신한 상태에서 변론하신 그 얘기. 하여튼 근데 그때 저희 변호사님들 변론들이 다 좋았어요. 네. 사실은 좋았고 뭐 소외랄 거는 그때 이제 저 그런 얘기했지만 서글프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좀 더 직설 제가 헌법재판소는 광주와 유월항쟁이 낳은 옥동자다 그 표현을 냈는데 당초 준비했던 건 확실히 이 참 재판의 당사자들이 느끼는 그 부담은 예. 우리 대리인들하고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제가 새삼스럽게 했는데 그 제가 표현을 빼달라 그랬나요? 예, 옥동자라는 표현이 그 전에 그 어버이와 옥동자 개념으로 이제 네. 했는데 어버이와 옥동자 좀 빼두시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어버이라는 표현은 그냥 제가 생각나서 한 것은 아니었고 네. 그 제 기억에 허영 교수님 헌법책에 보면 미국 헌법의 어버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혹시 어버이 연합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헌법의 어버이 그래가지고 그 미국 헌법의 어버이 뭐 이런 그러니까 헌법을 그 미국 헌법이라고 하는 그 뭐 그죠? 버지니아 독립선언인가요? 미국 네. 독립선언. 정신적 뭐 원료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저는 우리 제9차 개정헌법의 어버이는 누구냐? 광주와 유월이다. 네. 그리고 제9차 개정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옥동자다. 헌법재판소의 어버이는 광주와 유월이고 바로 헌법재판소는 광주와 유월이 낳은 옥동자다. 예. 이게 이제 제 썼던 표현인데 통합진보당 쪽에서 이 표현이 재판관들의 심기를 거슬렸어요. 너희들이 동자다, 옥동자다. 옥동자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단장님께서 예, 옥동자 빼자. 그러니까 뭐 당에서 이렇게 우려가 있으니 빼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옥동자가 빠졌고 그 빠졌죠. 다음 날도 계속 옥동자 타령만 하셨어요. 옥동자가 빠졌다고. 저는 정말 말하고 싶었어요. 네. 당신들이 앉아 있는 그 9자리가 맞습니다. 누가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거냐. 그런데 지금 법무부가 해온 청구는 바로 당신들을 낳아줬고 길러줬던 광주와 유월의 정신을 배반하는 거다. 우리가 통합진보당을 찬성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목소리들을 지키고 그러한 목소리들이 온전히 표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사람들이 죽고 네. 유월 영령들이 그렇게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투쟁한 거다. 근데 그 목소리를 죽이려고 하는 청구를 당신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들의 어버이를 배신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옥동자하고 어버이가 빠지니까 맹탕. 맹탕. 아이 그래도 훌륭하셨어요. 뭐였더라? 예. 뭐 개척자 아니 뭐라고 바꿨는데 바꾼 건 전혀 생각이 안 나네요. 애정이 없으니까 그 단어는 까먹었어요. 그렇죠. 그 단어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네. 좀 마지막 변론이 사실 그간에 진행됐던 변론들이 이제 어쨌든 법리적 쟁점이나 막 그런 부분에서 냉정하게 진행이 됐다면 마지막 변론은
그간의 소외들을 드러내는 참 뭉클한 변론이었어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라는 어떤 우리의 의뢰인이신 당사자를 위한 변론이 아니라 바로 여기 서 있는 우리 헌법에 대한 변론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자리였어요. 예, 뭐 연내 선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연내 선고를 하기는 조금 시간적으로는 좀 벅차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또 들리는 말로는 재판관들이 최종 평의를 해서 아마 이제 평의를 해가지고 각자 찬반에 대한 의견들을 한번 정리를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찬반 의견들을 모으고 또 결정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아마 연내 선고는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근데 혹시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정윤회 건으로 불거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면 전환 카드가 필요해요. 예. 국면 전환 카드로 뭐가 좋을까? 정치적인 폭발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도 궁금해서 두 분께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게 왜 자꾸 연내 선고를 이렇게 주문하면서 빠른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 저 황색 언론과 여권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연내 선고가 된다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뭐 효과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국면 전환이 될 것 같고요. 또는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다 보면 내년쯤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레임덕이 올 것이다. 이미 레임덕이 뭐 시작됐다는 표현도 있고 또 확실하게 내년에 레임덕이 올 것이다. 그러면 헌재도 사실은 눈치를 덜 보겠죠. 그러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내 선고가라는 걸로 그 쌍피를 잡으려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참 박 변호사님 그런 예측들이 참 공감 가는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이 전국 돌파의 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프죠. 서글프네요. 무슨 사법권의 독립은 개뿔. 그냥 헌법전에 쓰여 있는 얘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현직 헌재 재판관이 뭐 검찰총장인가요? 법무부 장관 되고 싶다고 막 그때 안창호 재판관이 하고 막 했었잖아요. 검찰총장 후보자,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검찰총장 해보겠다고 막 그런 재판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창피한 일이죠. 얼마나 이 정부의 눈치를 볼까 이런 것이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우리 조금 있다가 십상시 얘기해 볼 건데 간만에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 전문 영역 아닙니까? 고어 얘기. 십상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예. 근데 그 헌법재판소 마지막 거기서도 이제 이 그러니까 이광철 변호사님의 맞수가 계셨잖아요. 저 상대방 측에 권성 변호사라고 언론중재위 위원장 하시다가 내일 재판이 있어요. 정부 측 변호인이 대리인이 되시려고 오늘 사표를 내고 사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시고 노구의 몸을 이끌고 오셨던 분인데 그분은 또 이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또 사자성어로 이번에 그 사자성어는 이제 그 황교안 법무장관이 날리셨죠. 맞아요. 황교안 법무장관님도 뭐였더라? 네 진짜 내가 모르는 사자성어. 그러게요. 아니 정치인들은 무슨 사자성어 집을 갖고 다니나 봐요. 그거 박지원 의원도 사자성어 잘 쓰잖아요. 그리고 의원들이 보면 간혹 사자성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황교안 법무장관님에서 사자성어가 딱 나온 순간 이광철 변호사님을 딱 봤죠. 저건 뭐냐고. 근데 모르는 나도 몰라 이번엔 이런 표정이었는데 어쨌든 사자성어 배틀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다음 고어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십상시. 예. 우리가 법률적인 측면에서 당장 집중할 문제가 크게는 없지만 그래도 짚어볼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십상시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이 문제의 국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개의 프레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사건 터졌을 때 청와대가 내놓은 반응은 그거였죠. 찌라시. 그리고 문건 유출 이런 프레임으로 의혹은 근거 없는 걸로 규정을 짓고 유출만 문제 삼겠다 이런 태도였죠. 근거 없는 것을
근거 없는 것이 적혀 있는 것을 유출해 가지고 나라와 VIP께 국기를 물란했다. VIP께 참 저는 박근혜 대통령 VIP 속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진짜 궁금해요. 그때 NLL 대화록 유출됐을 때는 국민의 알 권리 운운하고 참 이 양반의 프레임은 변함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정원 여직원 12월 11일 날 터졌을 때 여직원의 인권 유린으로 몰고 가고 그랬죠. 그 프레임이 하나가 있죠. 이에 반대되는 프레임은 지금 뭐 새정치연합에서 하고 있는 국정농단이다. 거기에 들어있는 얘기들은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가 맞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얘기들을 보면 비선의 핵심에 정윤회가 있고 그 비선의 핵심을 견제하기 위한 또 다른 한 축으로 박지만이 등장해서 물고 물리는 싸움들을 했고 저는 이 두 개의 프레임들을 보면서 제일 놀라웠던 건 사실 조선일보였어요. 조선일보 첫날 보도는 완벽하게 청와대 프레임에 딱 부합하는 것이었거든요. 네네. 딱 그래가지고 그 문건 유출로 몰고 가더니 그 다음날 놀랍게도 변신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중앙일보가 정윤회하고 인터뷰를 탁 터뜨리니까 조선일보가 그 다음날 그걸 받아가지고 오늘도 사실 아까 박주민 변호사님도 놀랍다고 그러셨잖아요. 한겨레가 터뜨렸던 박근혜 대통령이 문체부 문화관광체육부에 국장하고 과장을 인사 조치를 시킨 것을 한겨레가 단독으로 어제 보도했는데 그 보도에 추가 사실 확인 보도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언론사들 간에 이런 건 조금 제가 보기에 이례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경쟁사로 사실은 이념적으로 대척점이 서 있다고 평가받는 한겨레 보도를 이어받아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터뜨리는 게 이 조선일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이 전국에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여러 들어요. 얘기가 나오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제 들려오는 얘기로는 이번 기회에 이제 새누리당 쪽 차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그 7인 쪽하고 3인 쪽을 좀 어떻게든 정리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대요. 어떻게든 왜냐하면은 사실 그 7인과 3인 쪽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길을 못 펴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그래서 각자 지금 각자의 셈법을 가지고 이 정국을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사실 이 사건과 관련돼서도 또 하나 지켜봐야 될 게 정윤회 지금 이제 보도된 거에 따르면 정윤회 씨가 이제 청와대 인사에 관여해서 청와대가 아수라장이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4월 15일 날, 4월 16일 날 이럴 때였어요. 세월호 참사 때죠. 청와대가 아수라장이었다고 보여져요. 이 무렵에 뭐 비서들 중에 뭐 누굴 자르느니 마느니 막 이러면서 한참 청와대가 들썩거리고 있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자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세월호하고도 연결이 될 거다. 이때 왜 청와대가 민감하게 또 신속하게 반응을 못했는지 이때 아마 청와대에 있는 구성원들은 이런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난장판을 지키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시기가 딱 맞아요. 4월 11일부터 15일, 16일.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희는 뭐 법조 영역에 있는 사람이니까 검찰에 뭐 어떻게든 공이 지금 넘어가서 도마 위에 올려진 상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찌라시라고 해놓고 그 우리 기록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록물 전문 변호사님. 또 그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렇죠.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가 그러니까 아니라. 지금 제가 앞서서 이제 두 개 프레임을 말씀드렸는데 과연 검찰이 어디에 더 포커싱을 할 거냐. 문건 유출을 특수부에 배당했잖아요. 네네. 유출이 훨씬 더 중대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박관천 경정에 대해서 추가로 나오고 있는 얘기들도 유출 쪽으로 지금 검찰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게 확연해지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참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검찰도 진공 속에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검찰도 이 사회 속에서 정치 권력과 또 민감하게 반응할 거고 이제 저는 그런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이슬만 먹고 살아라 검찰 보고 니네들은 초연하고 권력과 일체 접촉도 하지 마라 라고 요구하는 건 그거는 저는 이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안 맞다. 이 사람들도 숨쉬고 살고 명예와 권력과 이런 데 대해서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전제하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사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고 니네가 도대체 존재 이유가 뭐냐 검찰이. 니네 뭐 하는 거냐. 그러면 그거 딱 검찰청법 4조 2항에 나와 있거든요. 검찰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고
공정하게 검찰 사무를 처리해야 된다. 검찰청법에 나와 있잖아요. 지네들이 맨날 틈만 남은 아우 개벽도 같은 자식들 진짜 열받는데 그 존재의 이유를 딱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진짜 아니 청와대하고 김기춘한테 전화도 받고 그러는데 받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 전화 받아 니네. 김기춘이 뭐라고 하면 들어. 근데 한 번 할 때 니네들의 존재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 이 문제가 지금 박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세월호라고 하는 국민들의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그 시점에서 이런 헛짓거리들을 해가면서 지네들이 뭐 치고받고 하느라고 정작 국민들은 바닷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 했으면 검찰이 니네들이 뭘 어떻게 하겠냐. 이 개떡 같은 놈들아. 단죄해야지. 니네들한테 칼을 국민들이 니네들한테 손에다 칼을 쥐어준 이유가 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꼬리 자르고 다 청와대 입맛대로 다 수사해주고 나면 그럼 니네들은 도대체 존재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네. 사실 이번에 그 수사를 검찰이 해야 되느냐 특검이 해야 되느냐 또는 특검을 하더라도 또는 검찰 수사를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네네. 많았고 지금도 있어요. 네. 근데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안한 게 뭐 찌라시든 아니면 청와대에서 만든 공공기록물이든 아니면 대통령 기록물이든 내용에 분명히 김 비서실장이 검찰을 다 잡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예. 표현이 나와요. 네네. 그게 그 진위 여부조차도 밝혀야 될 부분 네. 중에 하나인데 그 수사를 검찰한테 맡긴다는 건 아예 수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닌 그리고 나서 또 대통령이 꼼꼼하게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검찰 수사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들 국민이 믿질 않을 거고 특검을 하든지 하다못해 아니면 진짜 국정조사를 하든지 뭔가 좀 다른 조치가 근데 필요할 것 특검이나 같아요. 국정조사를 끌고 갈 만큼 지금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나요? 그 제가 그 청와대에서 일하셨던 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 찌라시다 이런 거는 네. 청와대 생리와 구조상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당연히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청와대에 파견돼 있는 경찰관들은 수사 실무에 있어서 정말 그야말로 경찰의 에이스가 가는 거고 네. 그리고 이 행정관이었잖아요. 박관천 경정관. 예.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조응천 비서관은 검찰에서도 수사 역량을 인정받았던 또 그분도 이제 검사 출신이셨는데 제가 말씀 나눈 분도 게다가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당시 홍경식 민정수석도 어쨌든 검사에서 고등검사장까지 했던 분이잖아요. 그분한테 보고가 됐고 오케이했던 문서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 말씀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었는데 자기는 비서관이셨거든요. 이제 그 위에 이제 수석 비서관이 있고 네네. 민정실에 비서관으로 계셨는데 자기가 뭐 한 번도 먼저 요청한 적은 없지만 노 대통령이 이렇게 부른대요. 어떤 실무에 있어서 다 수석이나 비서실장 보고를 받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 실무자를 불러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노 대통령이 비서관 호출을 하면 가서 이렇게 부른대요. 네. 그러면 가갖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제 그렇다. 그러면 노 대통령이 막 이것저것 질문하고 거기서 답변 드리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분이 파악하기로 그 조홍천 비서관하고도 이제 뭐 잘 아는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파악하기로 박근혜 정부 때는 수석조차도 대통령의 얼굴을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요 도대체? 그러니까 뭘 해도 서면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피드백이 없는 거죠. 뭐 어떻게 돼가고 그러니까 수석조차도 대통령 얼굴을 못 보니까 어떤 국정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청와대 스태프들의 정말 훌륭한 그러니까 뭐 인격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다 검증된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청와대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그러는 사이에 다 문고리 3인방이 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장악하고 그 문고리 3인방은 또 정윤회가 장악하고 그걸 또 어떻게 좀 막아보겠다고 박지만이 여기저기 끼어들었다가 다 깨지고 이제 그랬던 거죠. 보면. 야, 이게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이 보도나 지금 나온 자료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진짜 와 그럼 진짜 거의 60년대 뭐 이런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 아수라장이네요 완전히 그죠? 예. 조선왕조 시대. 조선왕조 한나라 시대. 한나라. 십상시가 한나라예요? 아니면 한나라 맞아요? 후한. 후한이죠 후한. 후한. 예. 참 후한이 두렵네요.
이런 식으로 가시나요? 아 정말 개뼈다구부터 그 수호지심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의 네. 현란하죠? 예, 언어술사 진짜. 개벽다구. 그래서 후원이 들여온 거예요. 옥동자. 언어술사 같으니라고. 예.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좀 더 파장을 일으킬 것 같다. 아니면 뭐 진짜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중요한 게 야당의 어떤 능력과 의지일 텐데. 근데 이제 이번 사안에서 제가 조선일보 얘기를 자꾸 말씀드려서 두 분의 귀를 좀 저기 한 것 같은데, 조선일보가 이번에 생각하고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보수 언론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야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차기가 위태로울 수 있겠다. 네.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죽을 쓰면 네. 사실은 지금 이번 이 일들을 보면서 막 국민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분들 포함해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왜 인사가 그렇게 개판이었던가. 문창극 같은 이런 사람들 막 꽂아놓다가 막 저 난리가 나고 그런 데 대한 느낌이 전 어렴풋이 잡히거든요. 네. 아 그렇죠. 이번을 기회로 네, 좀 그러니까 납득이 되는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청와대 있어요. 예. 정말 이런 인사를 보좌하는 실무진들이 전혀 역할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박관천 경정이 했던 말인가요? 아니면 저 조홍천 비서관이 했던 말인지 모르겠는데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인사 발표가 나가버리더라.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검증하고 있는데 발표가 나가버리더라 하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세월호 얘기도 지금 나왔고 하는 걸 보면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두면 남은 3년 동안 더 개판을 치겠다. 보수 언론이 보기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적어도 이거는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선일보가 하지 않았나 싶어요. 뿐만 아니라 여권 인사들도 지금 대외적으로 그렇죠.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차기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박근혜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사실 40%대로 내려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못한다라는 여론이 지금 거의 비등비등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지금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내버려두면 지금 새누리당은 애가 타죠.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죽 써가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유시민이 그랬나요? 누가 그랬지? 다음에는 정권 교체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냥 그냥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섣부르다는 생각은 들지만 국민들이 보면서 보수 정권에 대한 피로감들이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쌓일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저는 이 정권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야당의 의지보다도 그런 새누리당이라든지 보수 언론 그 균열. 그렇죠. 그 안에서의 그런 뭔가 마음가짐들이 이 사건의 어떤 방향들을 좀 뭔가 본질적으로 좀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망할 수 없고 야당 역할은 분명히 근데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약간 지저분하고 그래서 얘기들을 못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야당이죠, 야당. 야당이 해야 예. 되는데. 뭐 지들끼리 싸우다가 뭐라도 보자 이런 관망하는 자세로 일관해서는 안 돼. 야당은 뭐 준비하고 지금 있겠죠. 또 뭐 무슨 대책단인 걸 만들어 가지고 또 하고 있고. 네. 국정농단, 네. 징산조사단 이름도 참 농단 발음이 좋아요. 농단 징산조사단. 혀가 막 굴러요. 예, 오늘 이야기 이 정도로 나누고요. 저희 언제 뭐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방송쯤에서는 우리 특위위원장님 한번 모셔볼까 생각인데 어떠세요, 두 분? 예, 섭외. 백승원 변호사님? 숙고하고 계시나요? 예.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합의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 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